최근에 저희 커뮤니티에 이런 고민글이 올라와서 작가님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제 통장은 월급날에만 살짝 두툼해졌다가 마이너스로 변합니다. 생활만 빠듯하게 할 정도, 한 달을 겨우 살 수 있을 정도지 앞으로를 위한 재테크는 꿈도 못 꾸겠어요. 월급 받아도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은 1억을 목표로 모으기 시작해라. 1억을 세팅해라 라고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겁니다. 그럼 1억을 모으려면 어느 정도 내가 저축을 해야 되느냐, 저 표 한번 보실래요? 한 200만 원 정도 넣으면 한 4년 걸립니다. 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한 7년 정도 걸리거든요. 1억을 좀 더 빨리 모으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저축 금액을 높이거나, 매월 불입하는 저축을 높이거나, 아니면 수익률을 높이거나. 내가 좀 보수적이다, 손실 꺼려한다, 그럼 저축액을, 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거고, 좀 이재에 능하고 투자하는 것에 좀 관심이 있고 재밌다, 그런 사람은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빠듯하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빠듯하게 사는 거죠. 뭔가는 바꿀 필요가 있죠. 일단은 30대라면 아직 계속 돈을 벌어가는 쪽이고 점점 수익이 많아질 때잖아요. 일단 1억을 목표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어떻게 하면 1억이라는 길을 좀 빨리 갈 수 있을지 지출 역사를 보면서 함께 한번 줄여볼까요? 작가님? 싱글 좀 오름에 살고 있고, 월 소득은 한 300만 원이고요. 고정지출 147만 원, 변동지출 133만 원. 적금은 20만 원인데 그나마 여행을 위한 적금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분은 하나도 적금하지 않고 벌어서 다 쓴다. 근데 이거 빠듯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유한데, 이 정도 상황에서 전부 다 쓴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지출에서 월세 공과금이 90만 원인데 이거 3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30만 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월세를 중기청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바꾸면은 12만 5천 원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월세. 그 정도만 가능하고요. 공과금 나머지 부분을 한다면 한 30만 원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한 60만 원 정도 세이브할 수가 있고요. 네, 고정지출에서 60만 원이나 줄였어요. 네. 나머지는 뭐 그냥 쓴다고 하치고, 변동지출에서 운동, 필라테스, 이건 돈 1억 모은 다음에 하십시오. 1억 모은 다음에. 굳이 하겠다면은 그냥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언제나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돈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이거 해도 나의 종잣돈 마련에 크게 지장이 안 됐을 때는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소미유지비 20만 원에서 4만 원만 줄이면은 1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어요. 100만 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출이 300만 원에서 268만 원, 한 89%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175만 원을 줄고 지출이 한 58% 정도로 줄어듭니다. 25만 원 정도 저축했는데 모임 통장 20만 원하고 청약저축 5만 원, 이렇게 100만 원 확보하면 125만 원이 돼서 저축률이 42%가 되죠. 그러면 6년 내에 내 집 마련 가능합니다. 6년 정도 되면은 1억을 모을 수 만약에 있으니까. 적립식펀드 넣어서 약간 투자성 상품을 겸했다고 하면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사실은 다 내 돈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종잣돈 한 1, 2억 있으면은 나머지 대출 받아 사잖아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세팅을 안 한 거죠. 근데 최근에 전월세 가격이 심지어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가님.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주거비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세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청약저축이죠. 나이가 젊으신 만 34세 이하인 분들은 청년주택드림 생겼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반적인 접근금리가 2.8%인데 만약에 청약주택드림으로 하면은 4.5%가 되거든요. 이자가 일반 적금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요. 비과세 요건이나 세금 환급 요건을 갖추면은 추가로 세금 환급이 47만 5천 원, 한 3년 정도 되면은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적금만 그냥 넣었으면 28만 원 정도인데 청년 주택 드림으로 하면 한 3년 만에 97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기고요. 이게 청약통장 같은 건가요? 그렇죠. 청약통장인데 청년인 경우에는 혜택을 좀 더 주는 상품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거 이름이 청년 주택 드림입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년 우대형 이렇게 표현된 상품이었는데 금년 초였을 거예요. 청년 주택 드림이라고 해서 좀 더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가입 나이가 아무래도 좀 젊은 만 34세 이하인 분. 요것은 또 좋은 게 이게 청약저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출이자도 최고 0.5%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우와. 3억을 대출 받으면 30년 동안 4,5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나중에 분양을 받아서 매매차익이 생기면 그것도 굉장한 거죠. 일단은 청약저축은 기본입니다. 청년이라고 하면은 일반 청약저축보다는 청년 주택 드림으로 가입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라고 해서 두 달치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월세를 50만 원 낸다. 그럼 연간 600만 원이죠. 연소득이 5,500 이하이라면 17%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102만 원을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매달 50만 원씩 냈다면은 다음 해 연말정산하잖아요. 직장인들은 그때 10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한도는 최고 750만 원까지예요. 월세 기준으로 보면 한 62만 5천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몇 프로? 17%. 근데 연봉이 5,500이 넘어가고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만 환급을 해줍니다. 네. 30대면 대부분 5,500 이하가 많겠죠. 그래서 보통 17% 정도 받으면은 최고 127만 5천 원. 그러니까 월세 2배 정도는 돌려받는 거죠. 처음에 이제 집 계약할 때부터 조금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집주인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집주인한테 월세 낸 은행 이체 영수증 그거하고 전월세 계약서 있죠? 네. 그거 2개 첨부해서 연말정산한테 내면 됩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솔루션이 아주 획기적인데요. 갑돌이는 월세를 50만 원씩 내고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갑순이는 중소기업 청년대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네. 1.5%짜리로. 그래가지고 월세를 안 사고 전세로 사는 거죠. 그랬더니 만약 1억을 대출 받으면은 금리가 1.5%이기 때문에 월 12만 5천 원밖에 안 들어가요. 월세 내는 갑돌이는 50만 원을 계속 내야 됩니다. 연간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갑순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출이자 150만 원, 12만 5천 원씩 12번 내니까 150만 원. 그래서 갑돌이보다 한 450만 원 세이브가 되죠. 그냥 이건 바로 저축할 수 있는 돈이죠. 10년이면 5천만 원. 그냥 요것만 줄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연봉 5천만 원 이하 직장인만 되고요. 주택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되겠죠. 자세한 내용은 주택 도시금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격 요건이 되게 간단해요. 그냥 직장인 정도면 돼요. 직장인에다가 요 무주택 세대주 정도면 돼요. 그러면 아까 솔루션 주셨던 우리 30대 직장인 분도 이 중기청 대출로 아까 월세가 90만 원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걸 그렇죠. 1억 대출 받아서 그렇죠. 그러면은 전세로 한 12만 5천 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조금 더 뭐 자기 돈이 들어간다면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이 상품은 2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4번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10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금리는 물론 이제 2년마다 조금씩은 변동은 조금씩 되겠지만 0.12%씩 조금씩 더 올라가요. 그래도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고요 작가님. 아마 분명히 우리 30대 직장인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엄청 많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정보를 찾아보고 그런 사람들이나 알지 직장 생활에만 올인하고 스스로 그냥 좌절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것이 눈에 안 띄죠. 그런데 찾아보면 있다니까요. 요것도 그러면은 이제 은행에 가서 뭐 주거래은행 가시든 아니면 가까운 은행에 가시든 나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이용해서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이제 안내를 거기서 받을 안내를 수 받을 수 거죠? 있습니다. 그 가기 전에 여기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가면은 좀 좋을 겁니다. 이건 은행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에서 줘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주체는 은행이 아닙니다. 은행은 그냥 대리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 직원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안내를 못 받았나 봐.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주체적으로 은행이 상담해 주는 것을 바라지 말고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나 어떤 거 준비하면 되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주택도시금에서 내가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은행 가서 난 이제 중기청 대출을 요거 받고 싶습니다. 네. 그냥 내가 바로 그냥 찍어서 얘기해야 돼. 너무 든든한 게요. 주거비가 진짜 고정비용에서 이거는 어떻게 낮추지도 못하는 건드리지도 못한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월급에서 주거비에서만 세이브를 할 수 있어도 저축액이 확 늘 수 있을 것 같고 주변에 우리 30, 40대 직장인분들께 얼른 공유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팅을 할 때 중요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돈관리 통장 3개를 반드시 만드는 겁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월급 통장에 들어온 것에서 그냥 카드 대금도 빼고 적금도 넣고 개인 경비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은 3가지 통장을 만드는데 수입 통장, 투자 통장, 지출 통장 요 3가지 통장, 입출금이 가능한 3개의 통장을 일단 만드는 거예요. 성격에 맞게 돈을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들자면 수입 통장에는 수입만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월급만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수입원 여러 개일 수도 있죠. 한 통장에 집중시키는 거죠. 월급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월급 받으면서 투잡을 하고 있다면은 뭐 급여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 통장에 다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자마자 투자 통장, 지출 통장으로 이체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자 통장은 뭐 수입 통장이 만약에 100만 원 들어왔다면 100만 원에 예를 들어 40%. 100만 원에 40만 원 무조건 이체시켜버리는 거죠. 투자 통장으로. 네. 60만 원은 지출 통장으로 이렇게 바로 이체시켜버려요. 그러면은 투자와 지출이 순간적으로 딱 구분이 돼버리죠.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한 통장에서 다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디에 쓰여졌는지 또 내가 얼마나 저축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가능하면은 사실은 세 개의 통장으로 나눠서 자산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표를 한번 보세요. 내 월수입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다. 500만 원이 수입 통장으로만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첫 번째 통장. 수입 통장에서 바로 투자 통장으로 200만 원 40% 이체시켜버리고 지출 통장으로 300만 원 이체시켜버리죠. 그래서 투자 통장 200만 원 각각도 뭐 적금에 50만 원, 연금에 50만 원, 펀드에 50만 원, 주식에 50만 원 이렇게 나눠서 바로 자동 이체시켜버리는 거죠. 세팅시키는 거죠. 네. 지출도 3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지출 통장에서 각 카드사, A카드, B카드, 경조사, 기타 이 지출 통장 범위 내에서만 쓰도록 하는 거죠. 네. 이게 세팅이에요. 근데 이런 세팅을 하지 않으면은 적금을 해도 얼만큼 했는지 모르고 돈이 빠져나가도 얼만큼 빠져나가는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팅을 하면은 두 가지가 좋은데 첫 번째는 지키게 만들어요. 일단은 이렇게 월급을 세팅하면 반드시 지키게 만든다고요. 또 한 가지는 잘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월급이 똑같이 5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500만 원 들어온 대로 그냥 한 통장에서 쓰고 적금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수입 통장, 지출 통장, 투자 통장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산이 불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 지출도 통제할 수 있고 투자는 계속될 수가 있겠죠. 지출 금액 지금 여기서는 제가 175만 원 지출 금액 175만 원인데 지금 1인 가구 평균이 155만 원이거든요. 155만 원만 지출 통장에 넣어놓고 그것만 쓰는 거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저축을 하면은 한 5, 6년만 빡세게 하고 집 하나 마련하면 되죠. 충분히 가능한 게요. 저는 솔로였을 때 80% 적금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실행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42%지만은 시작은 이렇게 해도 점점 이제 자산이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고 더 욕심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돈 저축 시작하려면 SNS 끊으라고. 네. 한 SNS만 보면 다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와, 나만 돈이 없는 건가?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가? 이런 현타가 오기도 하거든요. 작가님도 돈 모으시면서 이렇게 현타 오신 적 없으셨어요? 많죠. 그런데 모든 게 마음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보이세요? 행복은 내 안에 있다. 우리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남과 비교해서 나를 자꾸 채찍질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타는 내 마음이 아니라 딴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나만 생각하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딴 사람하고 비교. 딴 사람은 이런 거 같대. 나는 집 없는데 딴 사람 집 샀대. 아, 나는 지금 차도 없는데 딴 사람 외제차 샀대. 이러면서 현타가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거든요, 나.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마음 두 가지 중에서 내 마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고 내 마음에 집중하라 라고 말하고 싶고요. 네. 딴 마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집중하면 매일매일 현타가 올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2차 가해까지 해. 나의 소중한 마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마음까지 가해를 해가지고 내 좋은 마음까지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현타가 오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좋고 그 내 마음 중심으로 생각하려면 투자 면에서는 세팅을 해야 된다. 결론은 세팅이에요. 왜? 현타가 와도 건드릴 수 없네. 왜? 세팅을 하면 좋은 게 일단은 자동이체 시켜놓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해결되잖아요. 돈 들어오면은 뭐 투자 통장으로 집어넣어놓고 하나는 지출 통장에 넣어놓고 거기서 알아서 투자되게 내버려두고 그러면 좋은 건 뭐예요? 이제 내가 할 일만 남았잖아요. 내 본업에만 충실하면 돼요. 세팅하면 이것저것 생겨갖고 내 본업에 충실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회사 일이 조금 힘들지만은 월급은 주니까 회사 일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내가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일. 책 읽기를 좋아하면 책 읽으시면 되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면 운동하시면 되고 내 마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면서 살면은 현타가 올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거고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겠죠. 이분도 모으다 어려워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작가님, 저희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부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올라가는 물가, 월세, 그런데 제 월급만 그대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부업을 나가기도 좀 어렵거든요. 네. 제 지출 내역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정말 답이 없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저희가 이분의 가계부를 좀 받아왔습니다. 지출 내역도 받아봤는데 네네네. 작가님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분이 40대 부부인데 24평 전세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세로 살고 있는데 600만 원을 버는데 제일 밑에 봤더니 마이너스 5만 원이네요. 지출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지출이 엄청나요. 네. 저축은 600만 원 중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적금 50만 원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6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저축하고 결국 한 달에 5만 원 정도 마이너스인 상태죠.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상태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네.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간다는 것은 일단은 자기가 지출 통제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출 통장을 통해서 만약에 세팅했다고 하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 좀 문제되는 부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 고정 지출, 매달 나가는 지출 중에서 보험료가 30만 원이에요. 그죠? 보험료 30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10만 원으로 줄이면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 혜택은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부부 보험료 맞죠?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 2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은 네.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만들 수가 있어요. 설계사를 통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보험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설계사 수당을 다 내가 낸 보험료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비싼 부분이 있고 또 설계사가 조금 더 보험료를 비싸게 설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보험으로 하면은 그 설계사 비용이 절감이 되고 저렴한 보험으로 보장 큰 보험들이 인터넷 보험에서는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변동 지출은 이제 왔다 갔다 월마다 다를 수 있는 건데 품위 유지비 50만 원. 지금 매월 5만 원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무슨 품위 유지비입니까? 헬스장 꾸민비 이거 제가 볼 때는 50만 원에서 반으로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네. 반. 예를 들어서 반 정도는 집에서 하고 반 정도는 헬스장 가서 하시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25만 원 세이브하고 꾸민비에서도 이분들 맞벌이시니까 직장 출근하시고 하면 화장품도 좀 사고 옷도 사고 이런 비용이 필요한데 이것도 과감하게 이렇게 줄여야 돼요. 그렇다면 꾸민비만 하고 헬스장을 끊어야죠. 운동을 위해서 헬스장을 가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런 품위주의 다 하면서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부모님 용돈 50만 원. 이건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네. 사실은 부모님이 진짜 오랫동안 키워주셔서 진짜 감사하신 일인데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양가 부모님한테 50만 원이면 각각 25만 원씩 낸다고 하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는 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용돈 정도로 드리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되었을 때의 마음은 돈을 받는 것보다 마음을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저도 사실은 용돈을 드렸었는데 용돈을 드릴 때보다 제가 전화 통화하고 자주 찾아뵙는 것을 부모님들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부모님이 진짜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랬을 때는 돈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경제적으로 그냥 이렇게 용돈 정도 줘도 되고 그냥 필수적인 경비 같은 건 부모님이 갖고 계신 경우에는 이런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는 자주 전화드리고 한번 찾아뵙고 하는 것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찾아뵈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용돈을 당분간은 못 드릴 것 같다. 대신에 자주 찾아뵙고 가끔씩 선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서 잘하겠다. 이렇게 네. 해서 좀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뭔가 내가 이제 재테크로 예. 잘 이렇게 불려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게 더 효도예요. 돈만 주고 그냥 땡 하는 것보다. 나 효도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돈만 계속 집으면 의무만 가중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점점 부모하고 더 소원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부모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기 자산을 모으는데 조금 집중을 하셔도 부모님이 크게 기분 나빠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자주 찾아뵙고 전화하면은 그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교육비가 100만 원. 이 아들이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아들한테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평균 사교육비는 1인 기준으로 한 5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2배 정도 사교육비를 쓰는 거죠. 저는 평균 수준으로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수준으로. 그래서 50만 원으로 낮추고 넷플릭스, 유튜브 10만 원인데 반으로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 3년에서 5년. 종잣돈 마련할 때까지. 종잣돈 마련할 때까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돈만 모으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집중해야 될 시간은 있어요. 필요해요. 꼭 3년에서 5년 집중해서 종잣돈 마련할 시기까지는 조금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조사비 30만 원인데 10만 원. 진짜 필요한 데만 가는 거죠. 진짜 필요한 경조사만 내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진짜 필요한 경조사만. 그래서 여기서 20만 줄이고 그러면은 170만 원이 줄어들어요. 170만 원의 여유 자원이 생깁니다. 170만 원이. 그러면은 이분이 지출이 540만 원이었던 게 37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네. 지출 비율이 월 소득의 90%에서 62%로 줄어든다고 와.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저축은 60만 원 했어요, 이분이. 10%. 600만 원에 10% 60만 원 했는데 38% 2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3, 4년 내에 내 집 마련 가능해요. 내 집 마련이란 게 사실은 다 내 돈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종잣돈 한 1, 2억 있으면은 나머지 대출 받아 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은 이분은 한 3, 4년 정도 되면 1억에서 2억 사이에 돈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모아놓은 돈이 한 5, 6천 있다고 한 2억 정도 될 거라고요. 그럼 2억 종잣돈에다가 대출 집을 마련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목표인 내 집 마련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는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월급별의 적정 생활비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평균 월 가계 소득이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평균적으로 380만 원 정도 쓴대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75% 정도 내외를 쓰고 한 25% 정도 저축을 한다는 소리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수입의 60%까지만 지출하자, 정해버리자, 세팅하자 하는 주장입니다. 물론 신입 직업은 이거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더 줄여야 되고 지금 이 가정 같은 경우는 40대 가족 애도 있고 또 집안 살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출을 50%를 넘지 못하도록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정도 좀 약간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은 한 60% 정도 범위 내에서 수정하자. 아까 그 사례 남자분은 90%였었어요, 지출이. 너무 그렇죠. 심하잖아요. 맞아요. 네. 60%로 줄이는데 이것은 지출 통장에 60%만큼만 넣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쓰면 돼요. 없으면 안 쓰거든요. 없으면은. 네. 좀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지출을 줄일 수 없으면은 수입을 높이면 되죠. 그것은 이제 능력이 있어야겠죠. 네.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이 방법을 택하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내 지출을 제한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목표 생활비를 확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정 생활비는 월급에 따라서 얼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월급의 60%로 그냥 확정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딱 확실하게 네. 월급의 60%. 50%면 더 좋고요. 40%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마지노선은 60%. 혹시 마시멜로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그 마시멜로와 관련된 실험이 하나 있죠. 3살에서 5살 먹은 어린애들한테 마시멜로를 주면서 요거 15분 동안 안 먹고 있으면 2개 준다. 5분 동안 참으실 수 있습니까? 15분 동안? 제가 인내심이 좀 낮아서. 하지만 참아야죠. 참아야죠. 네, 참을 수 있죠. 네. 참을 수 있죠. 지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출도 참아야 되거든요. 마시멜로 참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시멜로 15분 참으면 2개 생기는 것처럼 지출 조금만 참으면은 아까 그 60만 원이 230만 원 되는 거 보셨죠? 네. 한 달에 참으면은 23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한번 보시면은 갑돌이는 월 수입을 하면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쓸 거 쓰고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해요. 이러면 돈을 못 모아요. 왜냐하면 지출하고 나면 투자하고 저축할 돈이 없거든요. 통장만 스쳐가죠, 월급이.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 계속되면. 그래서 갑순이처럼 수입이 있으면은 투자를 먼저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고 나머지 돈으로 지출한다. 이게 세팅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투자의 세팅, 내가 내 수입의 40%는 무조건 나는 투자한다. 그럼 40% 세팅한 만큼 투자 통장으로 넣어버리면 되죠? 지출 나는 그 중에서 60%만 한다. 그러면은 500만 원, 300만 원 지출 통장에 넣고 그 범위 내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출이 그냥 알아서 통제가 돼요. 지출 통장에 돈이 없으면 결국 못 써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대로 나는 아껴야지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어. 통장에 돈이 있는 한. 근데 통장에 쓸 돈만 딱 남겨놓고 전부 다 투자 통장에 이체돼 있잖아요. 그럼 투자 통장을 깨가지고 쓰기는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쉽지 않죠. 네. 네. 그러면 지출 통장에서 내 나름대로 그냥 해결을 해요. 순서만 바꾸는 그렇죠. 건데. 순서만 바꾸면은 생활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네. 투자부터 먼저 하고 지출을 하는 요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 요즘에 이제 투자를 하기가 너무 무섭고 그렇다고 예적금에만 넣어놓자니 아까운 것 같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매월 저축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 것인가를 한번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상품에는 어떤 적립하는 상품에는 저축형 상품도 있고 투자형 상품도 있거든요. 저축형 상품이란 것은 예금, 적금과 같이 원금이 안 깨지는 상품. 대신 수익률이 좀 낮죠. 반면에 투자형 상품은 뭐 주식이나 펀드처럼 손실이 날 수는 있지만은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 요걸 반반씩 투자하는 방법이 어떤가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수익률을 더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투자형 상품을 더 늘리면 되겠죠. 이것은 좀 공격적인 스타일의 사람들, 그리고 좀 젊으면서 계속 조금 수입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이 좀 좋을 거고요. 조금 나이가 들고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축형 상품의 비중을 높이는 게 좀 낫겠죠. 어떤 사람이 1억을 더 빨리 모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조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하신 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이 1억이라는 종잣돈을 못 모으는 사람이 더 많아요. 깨져가지고 꼭 투자 수익이 높은 것을 투자해야지 반드시 빨리 종잣돈을 모은다. 이것은 그냥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1억을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수적이다, 위험을 회피한 이런 분이라면은 1억을 빨리 모으는 방법이 소득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소득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소득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는 게 종잣돈 만드는 재테크 전략이 되는 거죠. 좀 공격적이신 분들, 나는 깨질 때 깨지더라도 난 크게 먹는 게 좋아. 네. 이런 분들은 그런 상품들은 대부분 깨지기 쉽기 때문에 깨질 것에 대비해서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들, 손실을 줄이는 방법들, 그 상품이 잘못됐을 때
그거에 다른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좋은 정보망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투자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요. 내가 보수적인 사람은 나는 소득을 어떻게든 투잡을 하든 맞벌이를 하든 이렇게 해서 소득을 잃는 게 1억을 빨리 모으는 방법이고 좀 난 공격적인 스타일이고 위험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위험 관리, 해지에 대한 방법들,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실험 경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망 전문가들도 만나서 그런 거에 대해 상담하고 또 피드백도 받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가장 나쁜 것은 위험 회피형인데 펀드나 주식에 몰빵하시는 분들. 아, 자기 성향이 아닌데. 그렇죠. 예. 이제 이런 분들은 설령 좋은 수익률을 가진 상품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수익은커녕 굉장히 크게 깨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조금 깨지면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관리를 못해요. 그걸 대응하지 못해요. 다 잃는 거네요. 네, 그렇죠. 보면. 예. 성향에 맞는 투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 성향이 내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그냥 반반 하시는 거예요. 저축형 반, 투자형 반. 그래가지고 나는 저축형을 하니까 좀 답답하다. 그렇게 느껴지면은 투자형 상품을 좀 비중을 높이고 난 투자형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위험한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저축형 상품을 좀 비중을 늘리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일단 반반씩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는 이제 위험 중립형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의외로. 코로나 상황 때 굉장히 주가가 급락한 때도 있었고 또 급등한 적도 있었잖아요. 자산 손실이 크지 않아요. 그럴 때도. 왜냐하면 반이 저축형 상품에 있고 오히려 크게 폭락했을 때 저축형 상품의 비중을 투자형 상품으로 좀 약간 옮겨가면서 손실 단가를 좀 낮추고 그리고 좀 주가가 올라가면 빨리 원금 회복하고 굉장히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금 청약저축은 저축형 상품이잖아요. 원금 안 깨지는 상품이죠. 거기 한 50만 원. 연금펀드 주식형입니다. 연금펀드 주식형. 인덱스펀드도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 하면은 이런 쪽은 원금 깨질 수 있지만 여기 또 시장이라는 게 보통 떨어질 때도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올라가니까 그렇죠. 단기적으로 보면 깨질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양쪽에서 다 수익 날 수도 있는 거죠. 대신 대박은 없습니다. 대박은 없지만 쪽박도 없죠. 그리고 내가 이제 점점 소득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더 추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종잣돈은 늘어나게 되죠. 관리하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속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펀드가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은 연금펀드는 세액공제를 16.5%나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매월 50만 원씩 넣으면은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99만 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 통장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통장으로 다시 들어와요? 네, 환급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낸 세금 범위 내에서 통장으로 다시 들어와요. 이렇게 세액공제를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의 2배 정도가 다시 들어와요. 다음에 연말정산할 때. 뭐 개인 사업자라면은 종합소득 신고할 때 네.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은 물론 나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으로 목적으로도 좋지만은 똑같이 50만 원 저축을 할 것을 그냥 적금에 넣는 것보다 연금저축 펀드 같은 거에 넣으면 기본적으로 16.5%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익률이 만약에 10%다 그러면은 26.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데 단점도 있어요. 주의할 점. 뭐냐면은 중간에 해약하면은 16.5% 추징당해요. 그러면은 원금이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금탈 목적으로 계속 가입하는 것은 괜찮은데 좋은 상품인데 중간에 만약에 해약,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이 상품은 안 좋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5년 후에 주택 마련을 하기 위해서 연금펀드에 가입한다. 이건 잘못된 선택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돈이 부담된다 그러면은 50만 원, 10만 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해약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죠. 연금 받을 때까지 해약하면 안 돼요. 그때까지요? 연금 받을 때도 계속. 연금 받을 때 해약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금식으로 계속 받아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연금 받을 때. 그러니까 이건 연금 목적으로만 가입해야 돼요. 아. 중간에 내가 연금 목적 이외에 내가 일시적인 사업자금이나 주택자금이나 자녀 교육자금 이런 걸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정말 내 노후만을 생각해서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작가님 말대로 소액일식이라도 해라. 무리하다면, 그렇죠, 그렇죠. 예, 중간에 뭔가 해지할 것 같다면 예. 소액으로라도. 해약하지 말라. 아예 가입 금액을 줄이는 게 낫지 해약은 하지 마라. 거죠. 그게 주의할 점이고요. 펀드를 찾는 방법은 세이브로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펀드 현황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네. 너무 많은 펀드가 나오거든요. 펀드에 잘 아는 사람들은 거의 선택하기 쉽지만 사실 초보이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좀 더 심플하게 하는 것은 그냥 증권시장에 보면 ETF라는 게 있거든요. 증권사 HTS 보면 ETF 항목이 있어요. 거기는 되게 이렇게 여기처럼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에. 예를 들어서 내가 S&P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S&P 관련된 ETF, 코스피 관련된 인덱스 펀드 가입하고 싶다면 코스피 관련된 ETF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것은 되게 빠르게 할 수 있고 ETF를 이용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런 펀드에 가입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더 적습니다.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요? 그러면 이 관련 ETF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관련 ETF는 일단 증권사에서 증권사 계좌 트면은 우리 증권사에서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PC에서 HTS라는 프로그램을 깔 수 있잖아요. 증권 프로그램. 거기에서 이제 ETF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초급자든 중급자든
증권사의 PB들 아니면 은행사의 PB들을 만나서 한번 상담하는 것을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런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것들로는 사실은 잘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여러 이렇게 뭐 유튜브나 뭐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소개되는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직원들은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내가 궁금한 것을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금융기관 직원도 모를 수 있는데 걔들은 또 금방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런데 그걸 내가 다 찾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펀드나 주식은 혼자 하지 말고 잘 금융기관 직원을 활용하라. 그 사람들한 말을 과신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잘 참고해서 내가 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전문가한테 뭐 맡겼다고 해서 투자 수익이 높아질 거다? 그것은 순전히 뭐 그냥 운입니다, 운. 전문가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사실 운이죠. 시장을 어떻게 전문가가 움직일 수 있어요. 예측 많이 하지만 예측도 다 틀리는 게 대부분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세팅이라 했잖아요. 세팅을 하고 계속 꾸준히 하면은 일시적인 변동은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작가님께서는 지금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은행, 그리고 보험, 증권사 모두 다 역임을 하셨고 20년간도 직장 생활을 하셨었는데, 직장 생활 하시다가 투자를 실패하셔서 빚도 생긴 적이 있으시고 직장도 잃으셨던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나요? 작가님? 40대 중반, 44살, 5살 때 이 정도 됐었을 때. 한참 직장 생활 할 때 아닌가요? 그때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는 되게 암담했죠. 네. 왜냐하면은 그 시점이 또 애들 진학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 내에서 위치도 조금 점점 좀 책임이 무거워지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이제 그런 시기에 한 15년 정도 벌었던 돈을 다 날렸죠. 투자를 잘못하셔서요? 예. 다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현타가 오죠. 뭐 그 정도 되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침에 딱 눈을 뜨는 순간부터 너무 괴로운 거죠. 가시방석이란 말을 느끼겠더라고. 어디를 앉아도 진짜 따갑더라고요. 아무리 편한 의자, 아무리 편한 침대, 아무리 편한 곳에 있어도 진짜 가시방석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직장도 그만두게 됐고요. 직장도 그만두게 되니까 나이가 한 40대 중반이면 또 취직할 데가 없죠. 거의. 맞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직급이 또 높은 네. 나이대도 있으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친구들도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좀 선배님들도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위로는 되는데, 내가 같이 얘기해준 거 들어주고 술 한잔 마시고 그러면서 위로는 되는데, 나한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도서관으로 갔어요. 갈 데가 도서관밖에 없는 거지. 머리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이라도 읽으면서 조금 그 순간 도망가고 싶었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마음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책을 읽었어요. 책도 아주 대충 읽은 게 아니라 집중해서 고달픈 마음을 책에서 좀 녹여내고 싶었었어요. 이렇게 엄청 집중해서 읽었어요. 아침 9시 도서관 열 때부터 끝날 때까지 2달 정도를 책만 읽으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기계발서도 읽고 제가 좋아하는 경제 관련된 책들, 소설책도 읽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을 찾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막 좋은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말들을 그냥 대충 지났는데, 내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한 구절은 나한테 굉장히 좋은 말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그런 말들을 친구나 어느 선배님한테도 들었는데 그때는 대충 들었는데, 내가 이 상황이 되고 책을 오롯이 나만의 공간에서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뼈저리게 나한테 다가오고, 그리고 힘을 갖게 됐어요. 한 1년을 거의 수입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부터라도 수입을 좀 올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전에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거든요. 아예 삶의 의욕이 떨어지셨을 삶의 의욕이 없을 정도로. 처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보니까 책을 쓰는 거더라고요. 제가 한 26권 정도 썼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취직도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군데 원서를 내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 군데 원서를 내고 면접 봐서 떨어진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한 군데에서 또 부르더라고요.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게 사실은 계속 그렇게 찌르니까, 노크를 하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는 나의 그 좋은 장점을 좋게 봐주시는 거죠.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다시 46세 와. 8월 달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하고, 6년 정도 근무하면서 빚을 갚고, 그리고 조그만 집을 한 채 마련할 수 있게 돼서, 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동안에 또 이제 책 쓰고 강의하고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가지고 강의 요청이나 또 이제 그런 콘텐츠로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5년 동안 만들었거든요. 그 40대 후반에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거네요. 그 전에도 그런 게 잠재돼 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공격적으로 내가 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냥 직장에 좀 직장인이었으니까. 얽매여 그렇죠. 있었는데 네. 이제 그때는 굉장히 절박하게 했죠.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됐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40대든 50대든 60대든 책을 먼저 읽어라.
거야. 내가 좌절했을 때. 부모님 세대는 60, 70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세대는 이제 100세잖아요. 그러니까 50이라고 해봤자 아직도 반 정도 산 거잖아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고 60에 시작해도 늦지 않고 70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가장 늦은 것은 50이 돼도 안 하고 60이 돼도 안 하고 70이 돼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직장 다닐 때부터 해라.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된 계기도 사실은 저는 직장 다니면서 제가 책 쓰고 강의하고 온 것을 계속 꾸준하게 해왔거든요. 네. 그 빈도는 적었지만 직장 다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었지만 꾸준하게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자기를 나이가 50이든 60이든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번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게 바로 보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돈 중에서 은근히 부담스러운 게 보험료거든요. 보험료 다이어트만으로도 우리 작가님께서 5억 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제가 실제로 금융기관에 있을 때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펀드를 가입하려 왔다가 네. 보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친구 보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변액보험을 가입했는데 납입한 지 8년이 지났다는데 아직도 원금이 600만 원이 손해라는 거예요. 손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보험 설계사한테 그 사람한테 듣기로는 이 보험에 가입하면은 재테크도 되고 보험으로서 보장도 된다. 이렇게 듣고 가입했다는 겁니다. 근데 8년이 지났는데 재테크는커녕 600만 원이 손해고 그리고 보장 내역을 봤더니 사망했을 때 1000만 원이에요. 적립금은 내가 낸다니까 뭐 당연한 거고 겨우 사망 시 보장금액 1000만 원의 적립금 요 정도 수준에 80만 원을 냈는데 8년이 지났는데도 마이너스 600만 원 엄청나죠. 네. 80만 원이나 보험료를 냈냐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를 봤더니 우리나라 1인당 보험료가 연 377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3인 가구라고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를 보험료로 낸다는 거예요. 세계 평균의 5.4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보험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 우리 K씨처럼 네. 그냥 모르고 내고 계실걸요? 네, 그렇게 모르게 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보험을 다시 세팅을 해줬어요. 80만 원을 보장성 보험 26,500원, 나머지는 적금해라. 이렇게 세팅을 해줬어요. 어떻게 했냐? 내가 설계해봤더니 9,950원 나오더라고요. 보장금액 5천만 원인데 일단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이 있는데 우리 보험과 관련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상해보험이라는 것이 있고 질병보험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험은 우리가 우연한 사고에 대비한 거잖아요. 사고는 두 가지 종류의 사고가 있습니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사고,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내 길 가다가 간판이 떨어져서 다치거나 이거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사고 이런 것과 관련된 보험이 상해보험입니다. 그냥 몸 내부의 사고, 이것은 질병이죠. 그래서 보험은 두 가지만 들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제 암보험이 질병보험 등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질병보험을 여러 개 하려면 좀 돈이 더 들어가고 암보험 하나만 하면 좀 적게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6,250, 질병보험은 1,300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더라고요. 나머지 77만 3,500원 그냥 적금을 넣든지 적립펀드를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어떤 효과가 났냐면은 네. 보험료는 3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80만 원에서 26,500원으로 보장 금액은 아까 1,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 올라갔어요. 20배가 높아졌어요. 종잣돈 8천만 원 생겼어요. 만약에 갖고 있으면은 보험은 뺄 수 없으니까 종잣돈이 없죠. 그냥 이렇게 해서 만약에 8년 저축했다면 한 8천만 원 정도 생길 수 있는데 안 생긴 거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만약에 기존처럼 80만 원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은 10년이 지나면 보험료만 1억 원이 나가고요. 20년 지나면 2억 원, 30년 지나면 3억 원. 종잣돈은 없죠. 조금 전에처럼 보험 26,500원, 적금 77만 3천으로 하면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10년 후 보험료는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매월 26,500원이니까 20년 600만 원, 30년은 9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그러면서 보장은 20배 더 많았죠. 77만 3,500원은 적금 넣는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10년이 지나면 1억 1천만 원이 되고요. 20년 지나면 2억 4천. 이거 3% 가정했을 때 30년 지나면 4억 1천만 원이나 됩니다. 600만 원 손해 보더라도 네. 해약하라 해서 7천만 원이 10년이 지나면 금리 3%고 가정했을 때 1억 원 되고요. 20년 지나면 1억 3천. 30년 지나면 1억 7천. 30년 지나면 이렇게 하면은 5억 와. 8천만 원이 됩니다. 80만 원 보험만 다이어트 했을 뿐인데 보험만 달리 세팅했을 뿐인데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동안에 납입했던 돈이 아까워서 저라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네. 억울하고 어떻게 또 그런 보험을 가입하게 되신 걸까요? 그러니까 보험을 잘 모르니까 아는 사람 또는 이모님, 친구 이런 친구, 분들이 어머니. 이제 설계사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입하게 되죠. 제대로 안 보고. 나중이라도 알았으면 바꿔야죠. 보험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험 다이어트 하셔야 될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엄청 많습니다. 제 친구들 만날 때마다 이 얘기 해보면 전부 다 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지금 저희 집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보험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죠. 근데 금액이 상당하고 100만 원 육박하는 돈을 또 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8년이나 가져간 보험을 손해보고 끝내기보다는 원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진행자께서 네. 서울에서 여수 오동도를 가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표를 끊었어. 네.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라 하자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차가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대전쯤에서 알게 됐어. 대전쯤에서. 그러면은 내가 5만 원 냈으니까 부산까지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끊고 여수로 가는 게 맞아요? 내려야죠. 그죠? 보험이 그래요. 지금 잘못 들어간 걸 확인됐다. 그럼 지금 끊고 새로 가입하는 게 나아요. 원금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죠. 근데 기다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 보험료는요. 10만 원의 보험료를 낸다고 하면은 그게 다 적립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10만 원 중에 9만 원만 적립이 되고 5천 원은 위험보험료라고 해서 다른 사람 사고 나면 줄 돈 마련해 놔야 되잖아요. 네. 거기로 빠져나가고 또 5천 원은 설계사 수당 줘야 되니까 빠져나가요. 그래서 10만 원이 다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9만 원만 나를 위해서 만기환급금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내가 돈 낼 때마다 만 원씩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보험이란 것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효과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은행금리보다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금리를 좀 더 주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 더 주는 게 10만 원에 대해서 더 주는 게 아니라 9만 원에 대해서 더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보죠? 네. 왜 손해보겠어요? 금리를 더 줘도 빼는 게 있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거죠. 아니 원금이 될 때까지 기다려도 원금이 될 때까지 계속 손해보면서 기다리는 거야. 손해보면서 기다려. 손해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물론 손해폭은 점점 줄어들겠지만은 네네. 네. 보험계약을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바로 해약하는 게 좋으냐? 꼭 그건 아니에요. 보험료만 내지 말고 2달 기다려라. 왜냐하면은 보험료 안 내도 2달까지는 보험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내가 딱 해약해버리는데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보험료만 내지 말고 2달 있다가 해약을 하죠. 그러면은 2달만큼 세이브가 되면서 혜택은 되는 거죠. 2달이 지나야지 효력이 상실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꿀팁이네요. 몰랐습니다. 그 효력이 2달 뒤까지는 살아있군요. 예, 예. 내가 납입을 안 해도. 제 친구 중에 S라는 애는 네. 월 보험료가 670만 원이야. 그래서 이 친구를 보험료를 18만 원으로 다이어트 시켜줬어요. 적금 650만 원.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좋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보험이 필요 없어요. 보통 뭐 암보험이니 뭐 이렇게 하면은 보험금이 보통 1,000만 원, 많아야 3,000만 원 정도거든요. 네. 얘는 적금 650만 원 하면은 10달만 적금하면 6,500만 원 돼요. 왜 보험을 해, 왜? 하여튼 어쨌든 그래도 보험을 좋아하니까 최소한 필요한 거 좀 연금 중심으로 해서 18만 원 했고 나머지 적금을 바꿔줬고요. H는 공기업 다니는 애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거예요. 네. 공기업이 급여 괜찮잖아요. 네.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쓴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보험료가 많이 나가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봤더니 월 190만 원씩 내는데 보험이 33개 들어가요. 네? 보험이 33개. 누가 보험 들어들려면 계속 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좀 줄였다고 하는데 19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보험을 23만 원 줄이고 적금을 170만 원. 보험료 다이어트를 정말 제대로 시켜주셨네요. 어떤 보험은 이런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뭐 들지 마라. 이런 조건이 달려있으면 피해라. 뭐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험은 일단 나쁜 건 아닙니다. 위험에 대비한 거니까. 적합한 보험을 듣는 게 좋겠죠. 부자가 아니라면 이런 보험 피해라. 저축성 보험. 저축이란 말 들어간 보험, 그다음 변액이란 말 들어간 보험, 그다음 종신이란 말 들어간 보험. 저축성 보험은 뭐냐면은 보험은 내가 저축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위험에 대한 대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축을 하려면은 차라리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를 드는 게 낫지 보험으로 해결하지 마라. 왜냐하면 보험에는 아까 제가 위험보험료하고 사업비 빠져나간다 했죠? 네. 왜 그렇게 하냐고요, 저축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돈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필요합니다. 절세 혜택, 그러니까 10년 가져가면 비과세 혜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이게 적합하죠. 근데 나는 그 정도가 아니다. 필요 없죠. 이런 것은. 변액보험. 변액보험은 보험금이 변한다고 해서 변액보험입니다. 보험료를 받은 것을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 수익률이 높으면 보험금을 더 준다는 거예요. 보험금이 변한다 해서 변액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하는 거예요. 실제로 투자를 해요. 투자. 주식이나 채권에. 그런데 이렇게 투자할 바에는 그냥 펀드에 투자하지 왜 변액보험이에요? 변액보험도 그 위험보험료랑 설계사 경비 그 사업비 같은 거 빼거든요. 왜 그렇게 투자하냐고요. 나쁜 게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면 적절하지 않다. 종신보험은 죽을 때 보험금이 나와요. 죽어야 보험금이 나와.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상속할 재산이 많아서 상속세를 미리 좀 준비하셔서 필요하신 돈 많으신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이 가입할 만한 것이지 굳이 내가 보험 혜택을 받는다면 살았을 때 혜택을 그렇죠. 받아야지. 아프거나 할 때 죽었을 때 받는 보험 혜택 받는 것을 왜 드냐고요. 이게 설계사 수당이 셉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보험은 부자가 아니라면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적합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10만 원 초과되는 보험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게 저는 좋겠냐 하면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이제 상대적으로 보장만 중심으로
되는 보험. 만기 하나도 안 받아도 돼. 그 대신 보장만 나는 되면 좋겠다. 이런 보험이 싸거든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 중심으로 하고, 실비보험. 내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좀 오랫동안 뭐 입원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경우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뭐 상해나 질병이나 다 실비만큼 보장이 되는, 보통 실비의 한 80에서 90% 정도 보장되거든요. 이런 것도 꼭 가입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상해보험, 질병보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사고 상해보험, 내부의 문제로 인한 보험, 질병보험. 그런데 다 10만 원 미만인 보험으로 가입해라. 뭐 이런 보험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신문 기사나 좀 전문가들이 자기 월급의 10% 정도는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네. 비율도 보지 말고 그냥 월 10만 원 이내로 하자. 무조건요? 네. 내가 월 수입이 500만 원이건 600만 원, 700만 원이건 10만 원 이내로 하자. 부자가 아닌 한. 내가 절세가 중요하거나 상속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는 한.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상해보험, 뭐 질병보험을 많이들 보실 것 같아요. 가족력 때문에라도 암보험 많이 가입하시는데, 암보험을 조금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암보험을 많이 가입하는데요. 암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그 세일즈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망 1위가 암이다. 사망자 중에 26%가 암으로 죽는다. 4명 중에 1명이니까 암으로 죽는다. 무조건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게 사실 통계의 착시인데요. 26%가 암으로 사망한다는 것은 사망자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죽은 사람만 가지고 따진 거예요. 죽은 사람 10만 명 기준으로 해서 암 사망률 26%입니다. 그냥 특정 지역에 10만 명, 뭐 강남구 어디에 10만 명을 딱 뽑으면은 실제로 거기서 사망하는 사람은 0.16%예요.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서 0.16%만 암으로 죽어요. 10만 명 중에 161명만 암으로 죽습니다. 죽은 사람이 그럼 암이라면 교통사고로 이런 걸로 죽죠. 그러니까 그걸로 비중이 높은 거죠. 네? 사망자 중의 네. 비율인데.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암을 사망 원인으로 보지 말고 발생 비율, 암이 언제 많이 발생하는지를 보고 암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34세 이하까지는 암 발생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0.05%, 0.3%, 1%도 안 돼요. 35세부터 좀 높아지죠. 35세에서 64세까지가 2.87%, 그다음 65세 이상이 7.8%. 그러니까 만약에 암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은 자식들한테 35세 넘어갔을 때 가입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암 발생 확률이 너무 적어. 근데 이것도 나는 두렵다. 그러면 가입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보통 35세 이상부터 한 암 발생 비율이 2.87 정도 되니까 1%가 넘어가니까 이때부터 그냥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예 보험 가이드라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0대는 이런 보험, 뭐 40, 50대는 이런 보험을 드는 게 좋다. 이런 것도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금융소비자연맹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 나온 보도자료를 봤더니 우리나라 가구가 매월 103만 원씩 보험료를 낸다는 거예요. 와. 103만 원씩. 참 이렇게 많이 내나 해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5명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중에 4명이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 통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이렇게 가구 소득의 18%나 차지해요. 이게 엄청나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20대라고 하면은 100만 원을 보험료로 낸다면은 9만 원만 내고 91만 원은 적금. 30대라고 하면은 4만 원. 3명이면 12만 원. 나머지 88만 원 적금. 40대라면 5만 원. 그래가지고 3명이면 15만 원. 보험과 적금으로 나누어 세팅. 그런데 50대는 좀 많아집니다. 50대 나이가 되면은 조금 보험료가 세집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제가 실제로 한번 가상으로 가입해봤어요. 인터넷 보험 들어가서. 실비보험은 28,450원 들어가더라고요. 상해보험은 16,400원, 질병보험은 26,000원. 그래 총 71,050원. 50대 이하에는 보통 5만 원 미만으로 해결되는데 50대가 넘어가면서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도 10만 원 미만인데요? 그렇죠. 그래도 10만 원 잠깐요? 미만이에요. 한 93만 원 정도는 한 이제 적금, 정기적금 30, 특판적금 30, CMA 33만 이렇게 할 건데 특판적금은 금리가 막 8%, 10% 이래요. 어떻게 저렇게 나오나요, 작가님? 이거요. 네. 네이버 검색에다가 특판적금 치면은 이 시점에서 은행에서 특판적금 하는 종류들이 쫙 떠요. 그러면은 거기에 막 10%짜리도 있고 13%짜리도 있고 8%짜리도 있어요. 제3금융권이나 약간 그런 아니요, 것도 은행, 아닌데요? 뭐 우리 은행인데요? 은행에서 나온다고요. 물론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것도 있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그럼 지킬 수 있는 거 하나 선택해서 판적금 하면은 일반 적금으로 드는 것보다 2~3배 높은 금리를. 좀 특이한 거 제가 최근에 본 것은 매일 10,000보를 걸으면 8%인가 10% 금리를 주는 적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도 하고 금리도 조금 많이 받을 수 만보를 증빙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있나 봐요. 체크하는 게. 예금자 보호법 같은 그런 5천만 원 보장되는 거기에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런 특판 적금도? 예금이면은 다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은행에서 판매한 예적금도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네. 상호저축은행이 있죠. 상호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그 예적금도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단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은행 예금보다 상호저축은행 금리가 보통 좀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은행보다는 상호저축은행에 넣는 게 좋겠죠. 다만 5천만 원 이하로. 왜냐하면 상호저축은행 부도 날 수도 있잖아요. 부도 나도
해도 5천만 원까지는 주거든요. 5천만 원까지는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금리 높은 데 선택하는 게 좋겠고 네. 그것보다 더 높은 게 특반적금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합리적인 보험료를 찾을 수 있어요? 보험 사이트 중에 보험 다무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건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인데요. 여기서 가입하면 되게 싸요.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여기서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돼요. 실비보험이죠. 여기 클릭하고 보면은 모든 보험사의 실비보험이 뜹니다. 와. 보험료가 저렴한 것부터 많은 것까지 다 떠요. 그리고 보장 혜택이 얼마나 된다는 것이 다 떠요.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고 상해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성 보험 누르면 되고 암보험 하고 싶으면 암보험 누르면 돼서 거기서 10만 원 이하 보험만 선택하세요. 나이에 따라서 5만 원 이하가 될 수도 있고 3만 원 이하가 될 수 있는데 그쵸. 자기 나이에 따라서 저렴한 보험, 저렴하면서 보장이 센 이런 것을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보험을 좀 잘못 든 것 같다 이런 걸 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그냥 심플하게 10만 원 넘은 것은 조정할 만한 거, 보험 다이어트 해야 된다. 10만 원 이하인 것은 보장 혜택 보고 좋으면 괜찮고 놔둬도 되고. 좀 한 5만 원 내는데 보장 혜택 별별이 없다. 그러면 다시 3만 원짜리 갈아탈 수도 있는 거죠. 갈아타기를 네. 해야 될 수도 있다. 여기 이 보험 담화 사이트 들어가서 자기가 가입한 보험하고 비슷한 유사한 보험을 찾아서 보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아마 2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적을 겁니다. 보험료가. 실질적인 네. 거기서 차이가 되는 거. 그렇다면 그걸 갈 것인가, 갈 것인가, 계속 갈 것인가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보험을 들기 위한 좀 조언을 남겨주신다면요? 딱 두 가지인데요. 저는 목적에 맞게 보험을 가입하라. 보험의 목적은 내가 어떤 사고 당했을 때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 목적으로만 보험을 가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투자나 저축 목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굳이 그런 분들은 아주 부자이신 분들, 절세가 중요하고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수준이라면은 보험 목적에 충실하게 가입하라. 예를 들자면은 뭐 실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을 인터넷에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라. 가성비 좋. 아무리 보장이 좋아도 보험료가 50만 원, 100만 원 하면 저는 가성비 좋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렴한 보험료 가입하고 적금 드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래서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보장 목적 중심으로, 그 다음에 보험료는 10만 원 미만으로. 지금 만약 이렇게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바로 다이어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보험 담화 사이트 가서 내가 지금 가입한 보험보다 보험료가 싸게 나온다. 그걸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하지 마시고 2달 후에. 효력이 2달 더까지 네, 살아있으니까 그거까지 그렇습니다. 팁을 주셨어요.